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급격한 금리 인상의 제동에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이번 달 21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95.2%에 달해 0.5%포인트 인상 확률 4.8%를 크게 앞섰습니다.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삼축 체계 전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최첨단 스텔스기 F-35A 20대와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장착할 탄도미사일 요격용 SM-6 미사일을 구매하는 방안 등 5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 사업으로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 보강돼 유사시 북핵 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9분쯤 대전시 묵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진화 작업을 벌여온 소방당국이 발화 1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물류창고에 적재돼 있던 21만 개의 타이어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했고 화재로 대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전시와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대전 공장의 북쪽 2공장 가운데 위치한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가류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 절차를 열고 이 장관과 국회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을 4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통지했습니다. 언론노조가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검토는 언론 탄압이며 공영방송 정치 독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수신료 분리징수 정쟁을 멈추고 공영방송 정치 독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밤에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WBC 같은 국제 경기가 열릴 때마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마련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2006년생, 아직 고등학생인 스노보드 신동 이채원 선수가 최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했다는 사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대한스키협회 배종석 스노보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독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을 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초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리 낯선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올해 시상식에선 이런 수식어들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That Once는 7개 부문을 석권하며 오스카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양자경이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요. 나무조연상을 받은 키호이 콴은 베트남 전쟁으로 어린 시절 난민 캠프에 머물렀던 과거를 회상하며 이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닐까요? 라는 수상소감을 남겨 시상식장을 눈물짓게 했는데요. 사실 이 영화를 주목해봐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영화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국계 미국인 에블린과 그의 가족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에블린은 우연하게 멀티버스라는 다중 우주 속에 수천 수만 명의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세상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이런 스토리의 영화가 왜 이렇게 극찬을 받았을까요? 줄거리만 놓고 보면 히어로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영화 속 주인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원치 않은 싸움에 휘말리고 악당과 맞서는 방법 역시 멋지다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데요. 그런 모습이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대입되고 수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죠. 사실 영웅은 별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이란 전투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일상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 텐데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 모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외통위가 여야 공방 끝에 지금 야당 단독으로 열렸어요. 지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참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요. 이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해법 이것을 이제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을 했는데요. 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긴급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받을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애초에 이게 합의가 되지 않을 일정이다라면서 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네. 이 정상회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회의를 어떤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집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정상회담 이후에 회의를 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 배상안이 나왔는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 외통위조차 열 수 없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생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확정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3명이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이 배상 판결을 받은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그리고 일본제철로부터 또 이 배상 판결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이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은 수용할 수가 없다. 이 입장이 담긴 문서를 행안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전달을 했다는 건데요. 이 3명의 법률 대리인은 이 문서를 전달하기에 앞서서 이 제3자 변제 허용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 내용 증명도 발송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민법에 의하면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나는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이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가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상합니다. 모양새가. 네.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안 받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돈을 내야 되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일본 기업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기업은 우리는 애초에 줄 돈이 없다. 이 줄 일이 없는 것이다. 애초에 채무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오직 빚을 대신 갚겠다라고 하는 재단만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아니냐에 대해서 아마도 피해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이제 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돈이 없어서 돈 안 내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초기에 참여할 것처럼 했다가 그때 아베 전 총리가 사실은 좀 압박을 넣듯이 해서 나중에 발을 빼는 이런 모습도 보였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네. 이 전범 기업들이 중국의 똑같은 사례에서는 배상 책임을 이행을 했는데 예. 똑같은 이제 방법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그러한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베 신조 정권에서 아베 신조 이 정권이 그것을 이제 막았다라고 하는 훨씬 이전에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네네. 2012년에 이제 그 판결이 처음 이제 이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심으로 보낼 때 네.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 그 입장은 지금의 입장은 일본은 거의 이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대통령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막 굉장히 짧은 영상이죠. 쇼츠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제동원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7일에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한 것인데 이 내용을 다시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12일 어제 또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대선 때 외교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 김대중 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또 영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이 The buck stops here,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문구가 이제 강조되는 이러한 이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고 간 거죠. 이게 과거에 이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예. 즐겨 썼다고 하는 문구인데 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 문구가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이게 패를 이제 주고 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대통령실이 여론전에 나선 어떤 이유로는 일단 여론조사상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강제동원 배상 관련한 이제 해법을 공개하고 나서 일부 하락한 것으로 지금 어쨌든 관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흐름도 있어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또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예상했다 애초에 예상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면 국민들도 이해해 줄 것이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좀 일방통행 같은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준 문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충실히 따라서 그거에 따른 판단을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도 적용했다. 이게 굉장히 좀 시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한미일 이렇게도 강조되는 흐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미일 동맹의 하위 체제로 한일 동맹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놓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부처들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이 방일이 예정돼 있잖아요. 실무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들이 동행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지금 어떤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정부 측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계도 그렇고 전면적인 어떤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는 푸시를 막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주례회동을 하면서 각 부처에 일본하고의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다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일 기간 동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 등이 함께 이제 일본을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 일정을 보면은 전경련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게이단렌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는 게이단렌 회원사들이 이제 대거 또 참석을 하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서 한일 공동사업이 논의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핵심은 어쨌든 이게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이행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전범 기업들 그러니까 피고 기업, 가해 기업들이 우리가 이 피해자들을 배상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에 참여를 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피고 기업들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거의 요구할 생각도 없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한일 간에 이른바 이제 미래 청년 기금이라는 가칭 네. 이 게이단렌하고 정경련이 같이 만드는 기금에는 간접적으로
이 피고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일본이 그나마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낮춰놓은 것조차도 충족을 시켜주지 않는 그런 네. 정도의 상응 조치에 머무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반성을 어떻게 표명하느냐, 이게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뭐 어떤 수준의 공동 선언이나 뭐 성명이나 이런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라는 입장 표명은 기시다 총리가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하는 것도 이게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을 하고 있다 정도의 메시지는 지난번에 이제 이 외무상을 통해서 밝힌 메시지의 수준인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역대 내각의 입장 중에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다시 한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느냐, 자기 입으로.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기대치 낮춰가지고 이제 요구를 한 건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거에 준하는 사과를 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도 있겠다. 뭐 그것에 준하는 새로운 사과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 이제 과거에 우리는 그런 얘기도 했다. 이 정도를 그 말을 네. 빌어서 하는 건데. 근데 자민당 내부에서는 그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게 자민당 일부 의원들의 요구거든요. 이 총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사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뭐 대접은 융숭하게 한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저녁을 2번 먹는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네? 2번을 먹어요?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식당을 2군데 예약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뭐 실제로 얼마나 융숭한 대접이 이어질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뭐 외교에서 물론 뭐 의전으로 시작해서 의전으로 끝난다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뭐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경우처럼 그러니까 전시 범죄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일본은 그렇게 하라고 또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적용하는 잣대를 우리한테는 안 하겠다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게요.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65년도에 소멸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 이 일본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가 과거에 소련이라든가 이 다른 국가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국민들이 개인 청구권을 이제 행사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다 입장을 네. 유지를 했고 네. 이게 2000년대 초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거든요. 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돼서도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는 게 입장이었는데 그 다 지금은 바뀌었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모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한 일인 것이죠. 일본은 사실상 을사늑약도 합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네. 유엔에서 1960년대 이미 이런 조약은 이건 무효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연결하는 것 같고 강제동원이 없다는 논리죠. 그게. 한일 청구권 협정 상으로 모든 걸 다 끝냈다 이런 입장을 계속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제사회 기본적인 또 원칙하고도 좀 어긋나는 것 같고 일본의 이런 태도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 내용하고도 어긋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모르겠네요.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의 준비 기일이 확정됐네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을 위한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고 그러면 이상민 장관과 국회 양측의 의견을 듣는 일정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다만 여기에 이제 청구인과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통상 이제 변호사들만 나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다만 그것도 이제 누가 나가느냐가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소추위원 역할을 해야 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에는 아직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참여하는 소추위원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에 의하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만든다 이 조항만 있어서 네. 나머지 이제 소추위원단을 구성할 것인지 구성한다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결국 김도읍 의원의 재량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절차를 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결과보고서를 정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 따른 처리 결과를 국회에 회신을 했는데 이 특위의 지적을 반박하는 건의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 보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임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그리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법령상에 있는 것인데 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상황에 이 행안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행안부 훈령에 따라서 중수본 없이 중대본을 설치 운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다라면서 그에 따라서 다른 재난과 이 다른 재난의 경우와 준해서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이것을 부인하는 내용의 예. 위증을 했다. 그리고 참사 직후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줬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을 했는데 처음 답변할 때는 그렇게 잘못 답변을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사실 확인을 다시 해서 의원실, 이 질의한 의원실을 행안부 관계자가 방문을 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 등의 이런 정정을 거쳤다라는 게 행안부의 이제 반박 내용입니다. 현재 판단에 있어서 제일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오히려 행안부가 인정한 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뭔지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우리 북한이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사실이 하루 늦게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략 순항 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 발사된 미사일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2시간가량 1,500km를 비행해서 표적을 명중시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행위는 한미 연합 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 전략순항 미사일 사거리가 1,500km가량이라고 하면 남한 전역 그리고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이 반발의 어떤 차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합참도 이러한 사항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세부 재원, 미사일의 세부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그런데 북한의 발표가 다 맞는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오늘 만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좀 그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 혹시 공개가 됐습니까? 아직도 만찬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자들이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시 반부터 시작한 만찬 4시간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흥겨운 분위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아마 만찬이지만 식사만 하는 만찬은 아닐 것이다. 식사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상견례 성격인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최고위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등이 다 참석을 했고요. 이철구 사무총장도 새로 임명된 당직자 중에 유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전임 지도부인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리를 함께했고 대통령실에 김대기 비서실장 비롯해서 주요 수석들도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 최고위원들 그리고 대표의 당선을 축하를 하면서 3대 개혁을 비롯해서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당부를 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것을 위한 정례 회동 이 얘기도 오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흘 앞으로 다가온 첫 일본 방문 이것도 중요한 어떤 화제로 오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김기현 대표가 당내 주요 직책을 임명했는데 윤 대통령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회 초선인 강대식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지역구가 대구, 동구, 을입니다. 이 언론은 유승민 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유승민 개라는 말도 있고 탈유승민 개라는 말도 있고 유승민 개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가 봅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비판한다거나 이럴 때 같이 힘을 보태거나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철규 의원인데 강원 동해, 태백, 삼천, 정선 지역구이고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공감의 간사를 맡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직접 불러서 부부 동반으로 만찬한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네. 이른바 이제 4대 윤핵관 이렇게 불리는 그 네. 인물들이죠.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권성동 의원들 네. 이 중에 한 명인 것이고요. 사무부총장의 경우에는 이 중에 전략부총장이 초선인 울산 중구 박성민 의원, 네. 조직부총장은 서울 송파울 배현진 의원 이렇게 임명을 했고 수석 대변인도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 그리고 강민국 이 경남 진주시 의리 지역구인 강민국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서 주로 이제 영남권, 강원권 그리고 이 친윤계 이미 분명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채워졌다라고 해서 좀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광훈 사랑제일교세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 공개된 예배 영상을 보면은 전광훈 목사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교회 장로인데 네.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밀었는데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더라.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뭐 이 전라도 지역의 어떤 표심을 노리고 하는 발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5.18 정신 헌법에 넣는 거는 불가능하고 나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약속을 한 사안인데. 그렇죠. 광주에 직접 가가지고 약속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이 정강훈 목사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맞는 정치관인 것이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김기현 대표가 안철수 의원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특위위원을 맡아달라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특별위원회를 당에다가 설치를 할 테니까 이 위원장직을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안철수 의원은 2년간 선거를 5번 치러서 많이 지쳐있다. 힘을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고사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별로 이제 좋은 얘기를 안 했다라는 취지는 아니고 여러모로 덕담은 주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 달라라는 얘기를 해주면서도 앞으로 좀 하나 원팀으로서 지금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당내 경선을 치른 것이니까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선 기간에 있었던 이제 고발 이런 조치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가 훼손된 채 발견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라면서 공개한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제 부모의 이 묘소의 주변에 이제 땅을 파고 한자가 적혀 있는 돌을 묻었다든지 공분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았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민주당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 테러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사실 확인을 또 했는데요. 일단 경북 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 등의 5개 팀 30명이 동원된 전담 수사팀을 편성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왜 이런지는 아마 수사를 좀 해봐야 알겠는데 최근에 여러 상황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보수적인 유권자층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어떤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호감도나 이런 게 막 이제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과 정치가 좀 부추기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방법 말고 좀 이견이 있으면 건전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해소를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통상 이럴 때 패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누가 저지른 짓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치가 너무 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드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겨울 스키장에서 슬로프 옆쪽으로 파크를 종횡무진 가로지르며 기술을 하는 스노보드 스키 선수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노보드 신동으로 불리는 이채원 선수가 한국 스키 스노보드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합니다. 올해 쾌거를 거둔 이채원 선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한국 선수단 최연소로 추천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설상 종목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채원 선수와 한국 설상 종목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스키협회 스노보드 파크 앤 파이프 위원회 백종석 위원장이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스키협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스키협회 스노보드 파크 앤 파이프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종석이라고 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 이채훈 선수가 한국 스노보드 최초로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대회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말씀하신 스노보드 세계선수권 대회는요. 국제 스키연맹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대회고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다음으로 큰 국제대회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는 시합이기 때문에 경기력은 올림픽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대회에서 지금 금메달
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설상 종목 최초로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16살 나이에 만들어낸 거죠. 뭐 스노보드 신동 이렇게 또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하고 있던데요. 이채원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이채원 선수는 이제 2006년생이고요. 예. 아직 만 16세 어린 선수고요. 지금은 2021년에 만 14세의 나이로 국가대표에 처음 선발되었고 현재 롯데 스키 스노보드 팀 소속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대한민국 선수단 최연소 선수로 출전해서 이때 그 가진 경험으로 그 이후에 주니어 세계 선수권, 유로파컵, 뉴질랜드컵 등 그 국제 대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하면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023년 조지아 세계 선수권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선수권 금메달을 획득해서 앞으로 더 많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선수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그리 길게 듣지는 않았지만 스노보드 신동이라는 말이 이게 결코 과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채원 선수가 일종의 이제 첫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자잖아요. 네. 근데 그 동안에 설상 종목이 우리는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네. 우리 겨울이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그 육성 과정, 그러니까 선수로 키워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 시즌이 길어야 3개월이고 저희가 지금 그 이채원 선수가 금메달을 딴 하프파이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그 종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설이 있는데 그 네. 시설을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한 40일 정도밖에 이걸 타질 못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한다고 치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나 일본, 스위스 같이 이렇게 겨울이 긴 나라들은 아무래도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경쟁력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저희 그 이채원 선수 같은 경우는 예. 그 꾸준하게 한국에서 이렇게 탈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네. 협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하프파이프들을 다니면서 예. 그런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조금 스노보드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를 계속 지켜보는 건 아니라서 좀 네. 낯선 종목 자체가 좀 낯설기는 해요. 네. 하프파이프라고 하는 게 어떤 종목입니까? 하프파이프는요, 그 약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파이프가 원통이잖아요. 그거를 반으로 잘라놓은 걸 하프파이프라고 부르는데 예. 거기 눈으로 그 반으로 된 원통을 기계로 만들어서 예. 그거를 이제 그 경기장에서 높이는 한 5에서 6m 정도 점프를 하고 그다음에 4번에서 5번 점프를 해서 그 공중 동작에 연속되는 공중 동작의 연기를 이제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해서 순위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그러면은 원통을 한 반으로 쪼갠 것 같은 모양에 있는 좀 경사진 슬로프 같은 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묘기 같은 경기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노보드에서 특히. 근데 한국의 선수들 계속 이제 그 육성해온 입장에서 세계 정상까지 이렇게 선수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전지훈련처럼 나가서 우리 겨울은 짧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또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부모님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협회나 뭐 회장사나 많은 협력사들이 이제 물적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맞춰서 더 좋은 환경에서 계속 연속해서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뭐 코치진들 뭐 이렇게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해주는 그 몸을 관리해주는 그런 트레이너들 다 개개인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각 선수들이 너무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훌륭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보통 스키나 스노보드 선수들은 1년이라고 하는 주기로 볼 때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눈이 없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눈이 없을 때는 그 공중 동작 같은 걸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주로 일본 쪽에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있긴 하지만 그 시설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좀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한테는 좀 맞지 않아서 일본 쪽으로 가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9월이나 7월에서 9월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는 저희랑 반대잖아요. 기후가.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훈련을 하고 또 대회도 뛰고 그렇게 힘들게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채원 선수와 함께 스노보드 최가훈 선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최가훈 선수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지금 그 스노보드를 탄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채원 선수가 만 16세인데요. 예. 최가훈 선수 같은 만 14세입니다. 지금 중학교 와. 예. 2학년, 3학년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 선수가 대단한 게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프로시합이 있어요. 윈터 엑스게임하고 듀투어라는 대회가 있는데 네. 이 모든 대회들 이번 시즌에 모두 1위를 하면서 굉장히 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국계 출신 그 클로이 킴이라는 선수라는 네. 이름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친구를 뛰어넘는 지금 만 14세에 뛰어넘는 실력으로 해상처럼 나타나서 이제 전 세계 모두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최가훈 선수는 슈퍼파이프에서 메달을 땄다 이러거든요. 이 하프파이프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하프파이프랑 슈퍼파이프가 같은 거긴 한데 이제 네. 슈퍼파이프란 말은 그 파이프의 높이가 조금 다른, 네, 약간 더 큰 파이프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채원 선수도 그렇고 최가훈 선수도 그렇고 남자 선수, 여자 선수 모두 다 잘해주고 있어서 종목위원장으로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가훈 선수도 그러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겁니까? 조만간에? 이제 내년에 예. 그 유스 올림픽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유스 동계올림픽이요. 예. 거기에 이제 이채훈 선수, 그다음에 뭐 최가훈 선수, 또 한국의 지금 청소년 대표팀으로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스 올림픽이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는.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스노보드 같은 경우는, 이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는 대표팀 평균 연령이 16.5세입니다, 지금. 네. 이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유가 뭐 트렌드가 빨라서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그 선수들이 그 클로이 킴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고 예. 되게 지금 어린 선수들을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들이 그게 이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선수들 그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해서 네. 대부분 이 아까 말씀드린 유스올림픽을 열게 되면 네. 이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우리나라에서 성장해서 이런 선수들이 나왔나 싶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내년에. 네. 근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부모님들의 지원을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네네네네. 국가 지원은 어떻습니까? 국가 지원도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많은 협회나 대한체육회나 많은 지원들을 해주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네. 이제 뭐 진짜 100% 이런 저희가 해외 원정을 많이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100%
지원을 받는 선수들은 몇몇에 불과합니다. 아마 대표팀이 만약에 6이라고 치면 거기에서 실제로 100% 지원받는 사람은 뭐 3명에서 4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이제 비용이 약간 좀 모자라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협회 차원에서 이제 약간의 차등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선수들의 그 마음을 조금 다부잡게 하기 위한 그런 형태를 가지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겨울을 쫓아가서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 선수들한테. 네. 그렇지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협회에서도 이 선수들은 분명히 포텐셜이 있고 앞으로 그 빛을 볼 수 있는 선수니까 이제 네. 조금씩 더 지원을 해주자 해서 많은 곳에서 지원들을 받아서 협회에서 이렇게 잘 나누어서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스키협회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예산 배분을 하는 시스템인데 스키 종목은 이제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뭐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우보드, 스키 점프, 노르딕북 가볍게 6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에 보면은 총 국가대표 선수가 45명입니다. 6개 종목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좀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선수들이 잘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국가대표 선수가 딱 6명 뿐입니다. 스노우보드 종목은 3가지인데 스노우보드 국가대표가 딱 6명 뿐입니다. 그만큼 그 포션이 작다는 이야기겠죠. 저희한테 주어진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런 정말 훌륭한 성적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뭐 부모님이나 선수 개개인이나 코치들 그다음에 협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 대한체육회에서도 조금 신경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건 좀 꼭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채훈, 최가훈 선수 같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 계속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년에 당장 유스올림픽 때 이 뒤를 이을 선수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지금 좋은 분위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아이들을 얼마나 이 흐름에 탑승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거 잘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뭐 훈련 시설이나 뭐 다른 큰 회사들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잘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이 진짜 다음 이탈리아 올림픽 때 남녀 선수 각각 금메달 하나씩 목에 걸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인기 종목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보내주고 계세요. 하여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스키협회 스노보드 파크앤파이프 위원회 백종석 위원장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익숙하게 느끼는 감정을 뽑는다면 바로 불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불평등과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수많은 불안들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고 해소해야 하는 걸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책을 골라오셨다고요? 네, 요즘 자고 일어나도 뭔가 개운치가 않고요. 가끔 가슴도 답답하고 무슨 일해도 피곤하기만 하고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주가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부동산 이런 걸 보면서요. 근데 그 원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도 크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 불안은 품고 있잖아요. 불안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생각해 보는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입니다. 알랭드 보통은 도대체 이 지적인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 궁금해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작가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면에서는 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가 이걸 분석하는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네네. 나는데요. 근데 이게 알랭드 보통의 불안 네. 어떤 책인지 소개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네, 이 책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차례를 보면요. 원인, 해법 딱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예. 제목만 봐도 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알랭드 보통은 현대인이 겪는 불안의 원인을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렇게 뽑았고요. 예. 제가 이 사람의 얘기를 해석한 게 아니라 정말 제목이 이래요. 딱 이렇게 뽑았고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이 알랭드 보통 씨가요. 이 간단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 이야기부터 중세를 넘나들고 현대까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쫙 가져와요. 그래서 전 약간 좀 TMI 좀 너무 많은 정보가 아닐까. 그래서 박찬호 선수에게 94년 LA 시절 야구 얘기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걸 위해서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듣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알랭드 보통이 좀 글쓰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이 지금 네. 기억이 나는데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걸 굉장히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는 읽긴 했어요. 네. 그래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그런 것도 그 사랑의 감정인데 네. 이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문학적 맞아요. 지식부터 너무 갖다 붙이니까 뭐 지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서 지적 유의이긴 한데 네.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알랭드 보통이 불안을 어떻게 증명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원인부터 찾아보면요. 첫 번째 사랑결핍이 나오잖아요. 예. 이는 돈, 명성, 영향력 등이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데 예.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사랑결핍의 상징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사랑결핍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인정욕구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나 하고 네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어쨌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불안을 느낀다는 말이니까요. 또 속물근성은 일정한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될 때 느끼는 불안을 설명합니다. 속물이 집착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지위와 또 내가 이 정도 지위니까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대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얻어지는 불안을 말하고요. 또 경제적 능력주의는 자신의 능력과 부가 동일시되는 사회에서는 가난은 불편함과 더불어 자신의 능력 없음을 말하는 그 모욕이 되기 때문에 이 가난에 대한 불안이 가중된다라는 거죠. 세계의 불확실성이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근데 최근에 뭐 저도 그런 얘기 봤지만 비교하게 된다 자꾸. 네네. 그게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걸 보게 됐고 그게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지은 문화에서 더 특히 그렇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봤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불안을 증명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랭드 보통의 불안에 나오는 원인과 해법은 사실 여기에 대한 해법도 좀 비슷비슷하게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의 본질은 남들만큼 가지지 못한다.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이 이제 불안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사회생활을 하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해법으로는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불안의 해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그 해법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거나 그런 기준이 별것 아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의 눈을 벗어나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어떤 네. 대안을 제시했는지는 좀 저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여튼 원인과 해법은 거의 대동소이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 사실 그렇게 독특한 얘기가 아닐 수 있는데 이 책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겁니까? 사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은요.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는 책은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과 지금까지 그런 불안들을 어떻게 해소해왔는지를 분석하는 글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거죠. 이건 마치 날씨를 아는 것과 비슷하게요.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친다. 예. 번개가 친다.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리는 비바람이 사실은 원인은 무엇이고 지금 그 내일 태풍의 영향 때문에 지금 내리는 비다라는 걸 알면 예. 아 그러면 내일이면 지나가겠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신이 제우스잖아요. 예. 세계 모든 종교들을 보면 가장 최고신들이 번개를 다룰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한테는 번개는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이었거든요. 그게 분석이 안 되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예상도 안 되고요. 갑자기 예.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고 그렇죠. 나무가 불타고 그러니까 예. 가장 무서운 자연현상이었기 때문에 최고신이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전작이다. 그러니까 그 번개가 옛날처럼 그렇게 마냥 두렵지만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인을 안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해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지라도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효과는 있다. 그런 얘기죠. 알랭드 보통은 책을 조금 이렇게 어렵게 쓰는 편이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네, 많이 과하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책의 아이디어나 분석들이요. 사실 보면은 불안은 뭐 가지지 못한 것들 뭐 이런 얘기들 또 해법은 너만의 기준을 세워라. 굉장히 뻔한 이야기인데도 네. 거기에 접근하는 그 아이디어나 분석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것도 이유가 없지만 거기에 대한 위로도 괜찮아. 왜? 아 그냥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러하니까 너는 불안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은 이것이다라고 제시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정보가 좀 너무 많아서 예. 누군가 전문가라는 말을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누구나 아는 뻔한 말을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게 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 이게 전문가다라고. 아, 전문가는 네네. 전문 용어 많이 알면 전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랭드 보통의 불안을 읽어보니까 네. 아 적어도 책에서는 그 이분이 바로 그런 전문가의 향기가 좀 약간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알랭드 보통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알랭드 보통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네. 나 이 정도는 읽는 사람이야 같은 그런 브랜드 있죠. 네. 브랜드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알랭드 보통은 한국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겁니까? 다른 나라에선 잘 책 안 팔린다고 하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많이 팔립니까? 그 알랭드 보통이 내한에서 직접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 내한은 아니고 그 영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예. 그 비정상들이 회담하는 거기서 영상 연결해서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한국말로 하면 오디널리라고 보통. 예. 아, 그 보통이다. 보통이다. 그래서 예.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고 나름의 유머를 구사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프랑스 사람이고 그 얘기했던 약간 브랜드 내가 알랭드 보통 정도 읽는 사람이다라는 지적 허영심을 살짝 채워주는 역할도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하긴 했거든요. 아, 설마 그것만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내용도 이게 너무 좋은데 문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느낌이 되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잘 맞는 글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네, 그렇게 좋게 저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뭘까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은 꾸준히 많이 나가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네. 그건 그만큼 현대인들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늘 불안하니까 이 불안에 대한 책을 사는 거잖아요. 예. 가뜩이나 지금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래가 또 예상되고 있고 네. 그렇게 이제 경고가 되고 있는 지금에 한 번쯤은 그 불안을 좀 직시하고 마주보고 아 이런 불안의 원인은 이런 것이구나 좀 알고 그 불안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불안은 원래 막연할 때 그 불안의 힘이 제일 세집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느끼는 불안은 이런 것 때문이구나를 살짝 좀 아신 다음에 불안하지만 그것을 견딜 힘도 같이 좀 얻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좀 추천을 하고요. 네. 이 책을 통해서 불안을 분석하고 마주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게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불안이 뭔지를 몰라. 네. 그럼 진짜 불안하니까. 네. 그래도 뭔가를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 보면 네. 그러면 위안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그런 면에서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주경야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인면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내륙, 강원 남부와 충청권 내륙, 경북권과 일부 전라권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특히 모레까지 전국에 바람이 순간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도, 광주 10도 등 전국이 영하 4에서 6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18도 등 전국이 13에서 19도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상과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 제주도 바깥 먼바다와 서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는 최대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 밀려오겠습니다. 모레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9도, 습도 53%,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최근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들어간 이후 학교와 회사,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던 가림막은 대부분 철거됐는데 민원실에 설치한 가림막은 그대로 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자 이 일을 계기로 천안시와 충남도는 민원 창구에 설치된 플라스틱 가림막을 철거하고 두께 1cm가 넘는 훨씬 더 견고한 재질의 강화 유리로 좀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처럼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하는 것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웨어러블 카메라는 대부분 목걸이 형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녹음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의 경우 이미 카메라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목걸이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요. 대전 대덕구 역시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웨어러블 카메라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악성 민원을 예방하고 폭행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민원인의 폭행 사태에 대비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지자체까지 등장했다는 겁니다. 경북 영천시와 영천경찰서는 지난달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 상황을 가정해 모의 훈련까지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폭언과 폭행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행안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괴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수가 2021년 5만 1,800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3년 전에 비해 2만 건 이상 급증한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의미심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가 악성 민원인의 증가로 이어졌다면 일상 회복의 시작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꼽은 민선단체장의 공약 남발, 사회 양극화 심화는 민원인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을 바람막이로 내세우고 가림막을 치고 모의훈련을 하는 것, 물론 일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인식부터 바꿔야 하는 게 아닐지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오늘 발견에 이어서 김청환의 예쁜 맘 예쁜 꿈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4287님, 저도 대학 다닐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민원인들의 막말을 들어야 했어요. 지금은 더 심해졌다니 참 씁쓸하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5만 건이 넘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민원 대응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성희롱성 그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요. 폭행도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뭐 강화의 의리로 앞에 민원이라고 분리하는 일종의 이제 차단막 같은 거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웨어러블 카메라는 보통 경찰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원들도 하고 있다.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씁쓸한 풍경이긴 한데요. 민원인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후에는 지자체장이 선심성으로 막 공약을 남발했는데 안 지킨다거나 이런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천 뉴스. 오늘은 이현경 뉴스캐스터 자리를 비운 관계로 박영식 스픽스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나오셨죠?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은 이미 그때 한번 했다는 생각을,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은 사건 소식 가운데 예. 주말을 거치면서 제일 사실은 관심을 끌었던 게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였어요. 예. 일단 큰 불길은 잡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12일 밤 10시 9분쯤에 불이 났고 오늘 오전 11시 20분에 이제 초진을 완료했으니까 13시간 만에 일단 주불 진압이었고 잔불 정리 단계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네. 화재 대응 단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지긴 했는데 지금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된 건 아니라고 하네요. 초기 진압 마치고도 현재까지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는 소방당국의 발표가 있었고 네. 오늘 오후 6시쯤에 원래는 완전 진화를 선언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인화 물질이 계속 연소하면서 잔불 정리만 지금 10시간이 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제2공장 제2물류창고에 21만 개의 타이어가 있었던 자리인데 그게 계속 연소하고 있는 과정 중에 가연성 물질이 잡히지 않고 있어서 완전히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어제 12일에 발생한 화재인데 말씀드린 대로 북쪽 2공장에서 발생했고 타이어 제작 단계가 총 7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출하 전 마지막 단계인 가류 공정이라고 해서요. 네. 이 타이어 고무에 열과 압력을 가하는 작업을 보통 타이어에 하게 되는데 형틀 같은 데에서 맞습니다. 예, 그 작업을 담당하는 성형 압출 기계라는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불이 나고 나서 화재 경보도 울렸고요. 예. 공장 직원들이 불을 끄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는 것이 한국 타이어 쪽의 설명이고요. 560명이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경보 듣고 모두 대피했고 직원 10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 치료 받고 나서 귀가를 했고요. 소방대원 한 분도 불을 끄다가 발목을 다쳤다고 합니다. 1공장에 일단 불이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네. 관계자가 당시 제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2공장하고 1공장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굴삭기 이용해서 이거를 부숴서 끊었기 때문에 불을 더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정리하자면 새벽 2시 10분쯤에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됐고 소방관 750명, 소방
해당 장비 158대가 동원이 돼서 진화 작업을 이어간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공장 안에 타이어 원료 또 완제품 이런 인화성 물질들이 많아서 불을 끄는데 애를 먹었고 실제 지금까지도 잔불을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방당국 브리핑하는 걸 제가 오늘 봤는데요. 네. 공장 1, 2공장이 있는데 이게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의 목표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타이어가 타는 게 이게 막 한두 개 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양이 타고 있어서 타이어 타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예. 주민들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호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대덕구 석봉동 쪽은 아닙니다만 저희 이제 고향이 이쪽이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굉장히 유의 깊게 봤는데요. 이쪽 아무튼 석봉동 주민들의 불편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 특히 유독가스 말씀하신 유독가스나 그 흐름 때문에 불편을 많이 호소하셨는데 인근 주민들이 두통이나 인후통을 겪고 있고 눈이 따가워가지고 힘들었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주민 중에 한 분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예. 화재 목격 이후에 일단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고요. 네.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매연 때문에 목이 따가워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재난 문자를 받고 곧바로 창문을 닫았긴 했는데 집안까지 연기가 다 들어와서 가족들 모두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고 밝혔고요. 이분처럼 인근의 주민들 이제 대부분이 두려움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고 밝힌 바 있고요. 이 매연 문제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진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을 텐데 실제로 집안을 가득 이제 연기가 메운 탓에 숨을 쉬는 게 조차가 참 어려워서 타 지역에 계신 분에게 도움을 요청한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10시간 지나서 예. 오전에 8시쯤에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요. 이곳은 대덕문화체육관입니다. 임시 대피소가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인근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내 문자 받자마자 이제 이곳으로 달려왔다고 하시고 잠잠해질 줄 알고 이제 집에서 버티신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대피를 해야 될 만큼 방금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을음이나 매연이 집안으로 다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께서는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주민들의 어려움은 이렇고 또 주변의 상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네, 그렇죠. 주변 카페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기가 힘들어서 임시 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요. 신탄진초, 신탄진중, 신탄중앙중, 이문고 이쪽 4개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교육청이 일단은 등교를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도심 지역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데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가까운 곳에 아파트도 있고 뭐 주변에 주택들도 많고 이런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KTX와 고속도로 통행도 한때 통제되는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재개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때 통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고속철도, 고속도로 양쪽 다 통행이 통제됐었습니다. 12일 오후 11시 20분부터 경부선 KTX 상하행선을 우회 운행하다가 오전에 6시 31분부터 운행을 정상화했고요.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도 화재 이후에 통제하던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남청주 IC에서 신탄진 IC 구간의 차량 통행을 오전 5시 20분부터 오늘 5시 20분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화재가 처음이 아니어서 이쪽 공장 화재가 난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곤 했는데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교통 통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큰 화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화재가 난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반복되는 화재를 어떻게 봐야 되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이 날 만한 굉장히 좋은 환경과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불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타이어 공정 자체가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언론에서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인재라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배경을 보자면 일단 한국타이어가
일단은 지금 충청도에는 각각 대전과 금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대전 금산 공장에서 지난 2002년 이후에 지금 화재가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고요. 2002년 3월 금산 공장 원료 공장에 첫 불이 났고요. 2006년 2월에 대전 공장 작업동에서 불이 났고 2010년 4월에는 금산 공장 변전실 그리고 2014년 9월에 아마 저와 평론가님이 가장 가깝게 기억하시는 화재가 2014년 9월 대전 공장 1공장 물류창고인데요. 이번 화재가 그러니까 9년 만에 대전에서 다시 발생한 거고 대전 공장 화재는 세 번째 화재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근데 화재 감지기나 불꽃 감시 CCTV 같은 거를 이미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설치를 했는데 9년 만에 또 화재가 발생하니까 이게 과연 체계적인 사전 화재 예방 조치를 한국타이어 측에서 한 것이냐라는 일단 의문이 첫 번째로 들어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근데 따져보면 1979년에 대전 공장이 처음 설립이 됐고요. 예.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타이어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설비가 노후화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점검도 필요해 보이고 다만 주 원료가 일단 고온과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점 아까 처음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만드는 작업에 화약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들, 인화성 물질들, 낮은 온도에 쉽게 불이 탈 수 있는 물질들이 공장에 있긴 하지만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공장 측은 한국타이어 측은 공장 시설 모두 정기적으로 소방 점검을 받고 있고 법에 따라서 소방 방제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요. 차후에 실제로 화재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이후에 관리가 소홀했는지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다음번엔 다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번 화재로 지금 1공장, 2공장 얘기했잖아요. 네네. 2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그리고 1공장으로는 불이 번지지는 않았는데 네. 한국타이어 1, 2공장을 다 지금 가동을 중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생산 라인 가동은 다 전면으로 중단된 상황이고 1공장, 2공장뿐만 아니라 1공장도 이번 화재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언제 재가동을 할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타이어 측의 설명이고요. 대전 공장의 규모로만 보면 지금 1,700만 개 타이어를 연간 생산하고 있고요. 하루 그러니까 원데이 기준으로 보면 4만에서 4만 5천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고 한국 타이어가 국내 타이어 생산 라인에서 보면 전체 타이어의 20% 수준을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공장 가동이 멈춘 부분 이외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공장에 21만 개 타이어가 전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014년 그러니까 9년 전의 화재와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 18만 3천여 개가 전소돼서 66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이거와 비교해보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 예전에 초기 타이어는 천연고무에서 천연고무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지금 석유화학에서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약품을 섞어가지고 타이어를 만들잖아요. 네네. 매우 사실은 위험한 공정인 거죠. 어찌 보면. 네. 그런 면에서도 공장 측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전망이라고요? 예. 20일부터인데 이것도 빠르면이라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일단 방역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제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오는 15일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제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고요. 정부가 최근에 이제 자문위 쪽에 마스크 의무 해제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의 말에 따르면 일단 권고로 돌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문위원이 해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고요. 일단 빠르면 20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네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보이고 정단장도
그러나 좀 조심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15일 중대본 발표를 회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주 20일이나 늦어도 27일쯤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푸는 거는 일단 신학기 개학 후에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좀 안정적이라는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보면 4,198명인데요. 일요일 0시 기준 지난해 6월 27일 이후에 약 3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일단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짜가 2개가 나왔잖아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이거나 혹은 다다음 주이거나 다다음 주 월요일이거나 예. 2개 날짜가 제시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다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풀리는 경우가 있던데 보통 그렇더라고요. 네, 바로 풀기에는 미리 네. 준비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 예고해 주는 거죠. 뭐. 네, 다다음 주에 진짜 풀릴지 뭐 모르죠. 다음 주에 풀릴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기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대중교통에서는 의무가 사라지지만 그러면은 병원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요양시설이라든가 예. 이런 감염 취약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될 전망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될 전망인데요. 코로나19 고위험군의 감염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자문위도 이런 의견을 냈고요. 정기석 단장의 말에 따르자면 스스로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 환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팬데믹이 끝나고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될 때까지는 부디 마스크 착용을 적극 부탁한다고 당부를 했고요. 네. 이런 어떤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이제 후속 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이제 이런 결정에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발맞춰서 따라간다는 배경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분들께서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을 전문가 집단 내에서 주로 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직은 그래도 내가 코로나로부터 좀 예. 클린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감염된 적이 없는 분들은 감염될 가능성이 진짜 높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의무만 푸는 것이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내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이 펑 하고 소리와 함께 갑자기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만한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건은 좀 위험한 사건이에요.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아파트 단지 29층에서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고요. 예. 유리창은 두께 3mm 유리 2장을 겹쳐서 만든 것으로 바깥 유리 윗부분에 지름 3cm가량의 구멍이 났고요. 이를 중심으로 금이 쫙 간 겁니다. 예. 경찰이 유리창이 깨진 형태 등을 토대로 외부에서 둥근 형태의 물체가 날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보고 수사를 벌였는데요. 주변 탐문도 해보고 CCTV 등을 확인했는데 중요한 건 용의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쇠구슬 2개를 발견했다고 오늘 경찰이 밝혔는데요. 네. 지름 8m짜리였습니다. 이날 오후 아파트 단지를 수색하던 중에 단지 1층 외부 인도에서 쇠구슬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2개의 쇠구슬이 한 곳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서로 1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국과수에 일단 정밀 감정을 맡겼고 근데 이 쇠구슬은 교구제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구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피해가 고층이어서 또 위험한 것이라고 하고요. 실제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건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29층에 어떻게 쇠구슬이 날아들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쏠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래에서는. 이게 지금 아파트 옆동
그 29층과 가까운 곳에서 쇠구슬이 날아왔을 가능성이 주민들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실제 이제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아파트 단지와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80에서 120m라고 하니까 예.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옛날처럼 새총 같이 쏴가지고는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드라마에 비슷한 게 나오긴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본 드라마에 그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거는 새총이 아니라 완전 기계처럼 생겼더라고요. 네네.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고 하는 거 참 이번에도 좀 새삼 놀랍니다. 네. 절대 이런 건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이 돼서 여객기가 횡항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경찰이 수사를 했더니 두 발이 아니라 3발일 수도 있다고요? 예, 이게 참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언론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10일 오전 7시 45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필리핀 마닐라행 K621편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데 대해서 네. 해당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CCTV와 엑스레이 검색 사진을 전면 재검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수의 공항 관계자도 관계기관이 마닐라행 승객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을 재판독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상황을 보니까 해당 이제 승객 가방에서 실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2발에서 1발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이 엑스레이 사진을 재판독하게 된 것인데요. 예. 이 해당 수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관계당국이 일단 특정을 했고요. 해당 승객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한 것인지 아니면 인천공항을 경유한 환승객인지는 일단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 내용이 이제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공항을 방문했는데 장관에게도 보고될 정도로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내용이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일단 엑스레이 탐문 과정에서 이 물체 2발에서 1발이 더 있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하나가 있어서 항공보안에 허점이 노출됐다. 이제 이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권총 이게 지금 9mm 권총탄 2발을 국과수연구원에 보내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황이고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자 명단을 분석해서 지금 항공보안법 위반 등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안 검색이 허술했다고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3국 격려한다 하더라도 보안 검색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것도 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자면 물론 면밀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엑스레이상 이런 9mm 권총탄 2발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증언도 있다고 하니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공보안은 더욱더 치밀하고 자세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권총탄이나 이런 실탄들은 더욱더 면밀히 주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처음 실탄을 발견한 승객이 이 사실을 알리긴 했는데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일단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항공기와 제2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탑승교에 놓인 실탄을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해당 항공기가 이륙할 시간에 다른 탑승객 1명이 이 실탄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실탄 한 개를 탑승객 1명이 발견해서 다른 대한항공 승무원에게 알린 것인데 이 승무원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승무원의 안이함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항공보안에서 놓쳤다는 그 안이함 두 가지를 봐야 될 텐데 아무튼 대한항공이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뒤늦게 발견하고 나서 여객기는 계류장으로 돌아와서 탑승 218명과 승무원 등 230명을 긴급 대피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 실탄 하나에 대한 신고를 뒤늦게 해버려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한국 팬들에게는 양자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그 양주충이 그러니까 배우죠. 아시아 배우로는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네.
양자경이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더 많이 입에 붙는데요. 네. 미셸 여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셸 여가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에에올이라고 좀 약칭을 많이 부르는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작품의 주인공을 맡아서 네. 열연을 펼쳤습니다. 아시아계 여성의 첫 번째 수상이고요. 미셸 여는 단상에 올라서 오늘 이 시상식을 보는 소년 소녀들이 희망의 불꽃 또 가능성이 되기를 큰 꿈을 꾸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어떤 장애를 넘어서 아시아계 여성의 첫 수상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기뻐하실 것 같네요. 네.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네. 다음번은 우리나라 배우가 같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밤차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픽스의 박용식 스픽스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사법개혁,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 조지아에선 러시아식 언론 통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대규모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 그리스에서도 정부 책임을 묻는 규탄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세계 각국의 시위 상황과 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어요. 네, 11일에 텔아비브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주최 측 추산으로 50만 명이 모인 시위가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주요 일간지 하레츠가 텔아비브에서만 20만 명이 모였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네탄야후 총리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주말마다 시위를 벌여서 그러니까 지난 주말 시위가 10번째 시위에 해당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개혁안 비준이 다가오면서 시위가 점점 격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날 시위에서 눈길을 끈 건 에세드 텔아비브 경찰청장이 경찰 정복을 입은 상태로 시위대와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장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극우 성향의 벤그비르 치안 장관과 갈등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거든요. 네. 이 벤그비르 장관이 9일에 이 에세드 청장이 시위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라면서 훈련부서로 전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마라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무효화시켰고요. 역시 시위에 참가한 카라디 전 경찰청장도 벤그비르 장관의 통제는 전례 없이 위험한 수준이다. 경찰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사병으로 만들려 하는 조치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네. 이 벤그비르 장관은 시위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경찰에 계속 지시를 내렸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네탄야후 정부가 좀 분열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게 나타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지금 경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 안에 있는 예비역을 비롯한 군인들도 이 법안에 반대를 하면서 훈련 같은 비필수적인 의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하면 장관부터 경찰청장이나 다 쭉 따라가는 게 통례인데 네. 여기는 이게 다 목소리가 다르네요. 네. 이것도 참 낯선 모습인데요. 그래서 좀 이례적으로 경찰청장이 시위대에 왔어 이래서 좀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당장 경질감인데 어찌 보면. 근데 네타냐후 총리가 네.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집권에 성공한 총리가 왜 사법개혁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 말에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정당들과 연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6번째 집권에 성공을 해서 지금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네.
복귀한 지 2주 만에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판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의회에서 표결로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권한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법원을 비롯해서 각급 법원의 판사 인사를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부랑 의회가 주도한 입법이 적법한가 이걸 사법부가 심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 권한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대법관 15명 전원이 다 동의를 해야만 의회 입법을 막을 수 있고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의회가 그냥 다수결로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명위원회 구성도 의회 의원이 과반 이상 차지하도록 바꿔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극우 연정 여당이 의석수 과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기들의 뜻대로 이렇게 사법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는 그런 개혁안입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요.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가 대법원보다 의회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해서 사실상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개혁안은 법원이 권한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내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당선이 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국민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위는 나를 몰아내기 위한 목적이다. 정적들에 의해서 이 시위가 촉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네타냐후 총리는 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권 분립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개입하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그걸 없애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번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뭐 개인 비리가 있었다고 하는 의혹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야당이나 시위대는 그런 의혹을 보내고 있는 건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3건의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일단 야당이나 시위대는 이렇게 정부랑 여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이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이 총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또 네타냐후 총리의 목적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지금 가장 강경한 극우 연정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극우 정책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 정책을 더 쉽게 추진하려고 이번 개혁안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는 정착촌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서한 병합 또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나 성소수자 배척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극우적인 정책을 제시해서 좀 논란을 빚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권한들을 다 좌파 의제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다. 우파 정부를 세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도 비판적인 시각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독립적인 사법부 위에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사법개혁이 통과되면 네타냐후 연정이 앞으로 어디든지 유대인 정착촌 도 건설할 수 있고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고 또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종교만 가르치는 학교에만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무제한적인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비판 기사를 내놨습니다. 너무 한쪽이 권력이 너무 강해지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파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좀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연립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국내적으로는 당장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이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반정부 시위가. 국외적으로는 지금 이슬람권 국가의 양대 종주국인 사우디와 이란이 7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가 지금 네타냐후 정권에게 타격이 되는 건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 전부터 반이란 세력을 구축해서 이란을 고립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우디랑 평화협정을 맺겠다라는 게 주요한 외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계가 이렇게 양국 간에 정상화돼 버렸으니까 약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지금은 사우디랑 공식 수교 관계를 맺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우디랑 평화협정을 맺는 건 이란을 저지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네타냐후 총리가 항상 내세웠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리직에 복귀한 첫 번째 이유는 이란을 막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상의 절대적인 차질이 빚어지게 됐고 그래서 지금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일은 네타냐후 정부의 엄청난 외교적 실패다라는 비판을 내놨고요. 라피드 전 총리도 이란과 사우디가 관계 회복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민주주의 파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총리가 너무 여기에만 몰두하니까 국제 정세를 돌보는 데 소홀했다. 이러면서 네타냐후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요. 정치 분석가들 일부 이스라엘 정치인들도 정부가 이렇게 내부 문제에만 몰두하니까 영내 지정학 체스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그 지적들을 일제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사우디는 거의 적과 네. 다름없는 그렇습니다. 사이였잖아요. 네네. 시아하고 네. 순위 종주국으로 평가받았고 그렇습니다. 이란은 또 핵개발을 또 네네. 해왔던 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냥 두게 되면은 굉장히 이 군사적 균형추가 맞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견제를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둘이 가까워져 버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예상치 못한 일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네.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네. 나오더라고요. 자, 이번엔 프랑스로 가보죠.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시위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금 개혁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 마크롱 대통령이 1월에 발표했어요. 연금 개혁안 내용이 지금은 정년이 62세인데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는 64세로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도 42년인데 2027년까지는 43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개혁을 해서 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 최소 연금 상한액을 월 1,200유로 우리 돈 으로 한 160만 원으로 증액을 하겠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연금개혁위원회가 작년 9월에 보고서를 이제 하나 내놨었는데 이대로 그냥 놔두면 2023년부터 연기금이 적자로 전환을 하고 2027년에만 연간 1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6조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놨었어요. 네. 근데 프랑스도 지금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 연금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년을 2년 늘려서 연금 납입 기간을 연장하면 우리 돈으로 연간 한 24조 원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027년까지 수입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프랑스 노동부가 추산을 해서 이제 연금 개혁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연금 개혁은 마크로 대통령의 굉장한 공약이었죠. 지난번 1차 집권 때도 이제 이걸 추진을 했다가 그때 노란조끼 시위도 있고 그래서 노동계와 여론의 반대에 좀 물러섰던 적이 있는데 작년 4월에 재선이 된 이후에 이걸 정말 추진해야 된다라면서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정년을 연장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건 고용주한테만 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 마크롱 정부의 이 계획이 서구의 어떤 산업국가보다 은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일과 여가의 넉넉한 균형을 숭배하는 프랑스 사회의 깊고 민감한 신경을 강타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연금 개혁안이 프랑스 상원을 통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건데요. 네. 11일에 상원 심의에서 지금 찬성이 195표, 반대가 112표, 기권 37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15일에 상하원 공동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돼서 검토를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뀌었으니까요. 최종안을 여기서 확정을 하고 16일에 상하원에서 표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중도 범여권 연합인 앙상블은 하원에서는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파 공화당이 도와주지 못하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야당은 굉장히 다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공화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프랑스 정부가 표결을 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의 특별 조항을 좀 발동해 보겠다. 이런 보관까지 마련을 해놨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정치적인 정당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민심이 반발해서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여당은 가급적 표결 처리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원 공동위원회라는 게 네. 상하원이 함께 참여하는 뭐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금개혁위원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성격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 거기서 번 심의를. 만약에 확정안을 최종적으로 내면 네. 상원에서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을 뭐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뭐 연일 시위 뭐 몇백만 명이 참석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뭐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BFM TV 방송이 11일에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63%가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 나는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54%는 일부 부분이 파업을 하는데도 동의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여론조사에서 78%는 그래도 마크롱 대통령 개혁안은 결국 통과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워낙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나는 싫지만 통과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일에도 이제 시위가 열렸는데 지금 지난 7일에 6차 시위 당시에 128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날 모였거든요. 네. 근데 11일에 열린 7차 시위는 36만 8천 명이 온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내무부가 추산했는데. 근데 토요일에 열렸는데 생각보다 좀 적은 숫자가 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연금 개혁안에 반대해서 철도, 항공, 발전, 정유, 쓰레기 수거 이렇게 각 분야에서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마비가 되고 네. 항공기도 못 뜨고 그렇습니다. 이런다고 할 정도인데 네. 이런 건 좀 너무 피곤해 뭐 이런 네. 여론이 일고 있다는 건데요. 파리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부문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파리에서만 11일까지 총 4,400톤 정도의 폐기물이 수거가 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에 동참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정말 말 그대로 파리 길거리 곳곳에 쓰레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지금 4,400톤이 지금 수거가 안 됐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파리 시장실은 파업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일부가 운행을 또 중단했다라는 설명을 내놨고요. 지금 일부 구청장들은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이니까 쥐를 비롯한 설치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네. 이달고 파리 시장에게 민간 위탁같이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좀 개입해달라라는 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파리 20개 자치구 중에 절반은 파리 정부가 아닌 민간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쓰레기 대란이 없다고 합니다. 파리시 자체가 하는 데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화원들은 왜 연금 개혁안에 이렇게 반발을 할까? 개혁안을 마련하긴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프랑스의 연금 개혁안이 직종별로 굉장히 다양한데 이거를 조금 약간 단일화시키는 그러니까 단일화는 아니고 이제 몇 개 종목으로 좀 축소를 시켜서 했는데 직종별 특수성이 다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 미화원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들의 기대 수명이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12년에서 17년이 적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만큼 연금을 받는 총액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너무 단일화해서 이렇게 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반영해달라라는 의미로 파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지아에서는 왜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트리빌리시가 이제 수도인데 지난 주말에 역시 또 수만 명의 시위대가 나왔어요. 근데 네. 여기는 또 어떤 법안이 문제냐면 외국 대행기관법을 철회하라라는 게 쟁점입니다. 네. 지금 조지아의 여당이 조지아의 꿈이라는 당인데 최근에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을 외국의 영향을 받는 대리기관으로 등록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랑 비정부 기구 중에서 연간 수입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지원받는 단체나 개인은 외국 대행 기관으로 등록을 하라는 거죠. 자금 내역도 제출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반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이 법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여당이 주도 아래 이제 7일에 1차 심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가 됐는데 조지아에서는 3차 심의를 다 거쳐야만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1차를 통과하니까 국민
국민들이 이 법안은 언론하고 반정부 단체를 탄압하는 러시아 정부의 법안과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2년에 외국 대리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해서 러시아 정부가 언론과 시민사회를 탄압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국민들은 이 법이 도입이 되면 미국이나 유럽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독립언론, 시민단체를 정부가 쉽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아의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지금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발을 해서 여당이 9일에 조건 없이 법안을 철회하겠다라고 일단 물러선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시민들은 믿기 힘들다. 이번 시위는 법안을 철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당이 친러시아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거리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지난달 28일 대규모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요. 지난달 28일에 그 여객 열차랑 화물 열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 사고로 승객 350명 중에 최소 5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어서 지금 분노가 가라앉지 맞아요.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위대는 총리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철도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사가 인재이기 때문에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고 총리는 빨리 퇴진해라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총리가 퇴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게 5월로 오히려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는데 분노가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지금 터키도 불안하고 네. 그리스도 이렇고 그렇습니다. 터키 바로 옆쪽에 있는 조지아도 네. 그렇고 다 우크라이나 옆에 몰도바도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 참 진짜 혼란스러운 네. 국제사회의 정세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